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 채널에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에 재직 중인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직을 또 맡고 있고요. 저는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제가 바로 이제 모병제를 해야 나라가 산다 라는 또 책을 저술을 하시고, 오늘은 좀 모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모병제 이제 우리 군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제도인 거죠. 이 우리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변천사를 좀 보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이제 1949년까지는 우린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공표된 개정된 병역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징병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원래 징병제부터 시행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병제 도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해방 이후 그래서 당시 우리는 모병제로부터 시작을 했더라. 그리고 1950년도 대통령령 시행으로 이제 공표가 되면서 이제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병역제도를 큰 두 가지 틀로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징병제는 지금 현행 우리 대한민국 병역법에도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이제 말 그대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방의 의무, 여기에서 얘기하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다만 이 국방의 의무 중에 일정 병역에 대한 의무는 병역법상 만 19세 이상의 건장한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징집 대상이 돼서 징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일정 나이 연령이 되고 하면 이제 현역병 소집 통지서가 와서 이제 군대를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의무죠. 그런데 이제 모병제는 이제 all volunteer, 그러니까 volunteer라는 게 이제 결국은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자에 의해서 이제 군대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모병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와 좀 혼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전시에 이 국방의 통제를 따라서 전 국민이 움직인다는 것이 국방의 의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래서 직접 총을 들고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것도 국방의 의무지만, 사실 전시 근로, 그래서 전시 근로대부터 아마 우리 상원님은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이서 더 잘 아실 텐데,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전시 행정으로부터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시 근로, 그리고 전시 물자 동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고 봐야죠.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러시아와 같은 이런 초강대국과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전쟁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정작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벌써 두 번의 겨울이 지나고 횟수로는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현대전의 양상은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총력전 양상하에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2022년 2월 우러 전쟁 발발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우러 전쟁이 최소 3년 이상 간다고 전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조금 더 길어지는데, 자, 우러 전쟁의 양상을 보면 여러분들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마치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어떤 그런 무기 체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전투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과거에 1950년대까지 한국 전쟁 시절에는 우리가 고지전을 해요. 고지전. 산악 지역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형적 특성상 또는 그때 당시는 고지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과거에는 수많은 어떤 그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그러한 전투 형식을 우리가 고수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만약에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2차 한국 전쟁이 벌어진다,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지를 중대병력이나 대대병력이 그 고지를 올라가면서 싸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KGB 유도 키트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유도 키트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이제 적의 은거지나 은신처로 의심되는 적 후사면 지역을 돌아서 후사면을 때리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현무나 그다음에 이런 미사일들 중에 벙커버스터 같은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군은 소련제 전술을 작전 것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진지나 이런 것들을 갱도화하거든요. 갱도 진지 수백 미터를 뚫고 내려가요. 벙커버스터. 그러면 이러한 최첨단 이런 무기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위협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병력들이 고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양상이 이래요. 그리고 이제 미군 같은 경우도 벌써 걸프전이 일어났던 게 30년 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던 뭐 1991년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에 그래서 뭐 사막의 폭풍 작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F-117 나이트호크라고 했었던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 사실은 F-117 나이트호크는 폭격기인데요.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신무기들이 출현하면서 사실 전쟁의 수행 양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군조차도 어떤 전투 파병 지역에 미군 장병 한 명이 죽으면 전국적으로 반전 여론이 들끓어요. 그러니까 인명 중시 사상의 대두.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전, 앞으로 미래 장차전은요, 우리 장병 한 명의 생명이 목숨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돼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수는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받고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휘관이 병사들의 어떤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은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병력 수에만 의존하던 전쟁 또는 전투의 양상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첨단 무기 체계, 무인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120대 국정과제에 현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멈티 그래서 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manned, 유인과 unmanned, 무인의 복합체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적의 폭발물이 지뢰나 이런 것들이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우리 병사와 그다음에 EOD 폭발물을 탐지하는 견마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대동해서 위험한 작전이나 위험한 임무에 먼저 투입을 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의 양상 그리고 전투 방식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여러분들 당연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우리 상호님하고 촬영하기 전에 지금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게 제가 2015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2016년 이듬해 국방대학교 현역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요. 그해 연말에 이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뭐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현역 장성분이셨는데 국방부의 주요 국실장을 맡고 계셨던 분인데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시대랑 우리 국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보고 호되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이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 뭐 드론봇 전투단, 뭐 히말라야 포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워리어 플랫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드론봇 전투단이나 드론 전력화에 대한 부분들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우리 군이 노력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드론봇 전투단에서 하는 게 쿼드콥터라고 하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에 K2 소총을 매달아서 그걸 원격으로 조종을 하면서 격발 사격 시험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그 시중에 월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몇만 원짜리 그 드론을 사서 거기다 권총을 매달아서 그걸 격발 실험을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맞아요. 이게 드론이 뒤로 밀려나면서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하던 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1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 조금 더 얘기하면 재작년 12월 26일 우리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북한에 무인기 5대를 내려보냈죠. 네. 그래서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에 침범을 함으로써 그때 우리나라 대공방어 체계나 안보 대비태세에 대한 허점들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러십니다. 야 북한이 한 대 내려보내 우린 2대 3대 올려보내. 근데 그거는 안보학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티포텟이라는 용어인데 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보니까 합동 드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때다. 아니 그게 아니라 드론은요 사실 드론 자체는 로테크 기술입니다. 그리고 드론 전략사령부를 만들 게 아니라 사실은 로봇 전략사령부를 만들거나 무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야죠. 제가 드론이 아니라 드론이라는 아주 작은 개념을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합동 무인 전략사령부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아, 앞으로 향후 수년 내에 우리 군은 또 필요하다고 해서 합동 AI 전략사령부를 만들려 들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합동 로봇 전략사령부도 만들려고 할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항작사령관님 욕심낸 거 아닐까요? 항공평가가 한 거잖아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항공평가가 욕심내려고 드론 작전 사령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왜 우리 군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은요 이 전투나 싸우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완전 아마추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방송에 이렇게 그대로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예비역 육군 중령 출신이고요. 저도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저도 군으로부터 많은 보훈을 받은 입장이라 군에 대한 비난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호 씨 방송을 보면서 저도 어떤 날은 그 방송을 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요. 사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분들께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 군의 현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구실장 현역 투스타 이런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랑 국방이랑 도대체 뭐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 분들이 아직도 지금 현직에 계세요. 현직의 주요 그런 군 수뇌부에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군대가 모병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워리어 플랫폼을 한다고 했는데 워리어 플랫폼 자체도 거의 90년대에 이라크전에 미군 수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드론에 대한 저는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네, 그 제가 드론도 기술자는 그렇고. 아니고 네. 그런데 해외의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드론 기술 관련 전문가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군이 사용하는 드론 전력에 비해서 우리 한국군의 드론 전력이 최소 기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수용에서는 밀리지 않잖아요. 민간에서도 밀리나요? 이게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사실 오늘 모병제 얘기하러 왔다가 제가 이제 무기체계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대기업이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중소기업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중기간 경쟁 품목 대상을 지정해놨어요. 그게 드론이. 그게 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기술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드론 시장에 진입을 못해. 그래서 영세한 쉽게 얘기하면 어디 동네 구멍가게 같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리 국내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럼 그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이 있냐? 전 세계 드론 시장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커머셜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게 DJ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네, DJI. 근데 DJI사에 관련된 항법 운영 장치로부터 전동기와 구동기, 모터 그다음에 관련된 프로펠러부터 모든 일체를 중국산 DJI사로부터 우리는 수입을 해서 부품을 조립해서 납품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모병제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마 드론봇 전투단이나 우리 군 내에 이런 무인 전력을 운영하는 부대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현실을. 장비가 그럼 거의 다 중국산이라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중국산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불량품이나 짝퉁 이미지가 많았죠. 근데 그거는 죄송한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제품 중국산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이 우수한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중국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리와 테무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중국산은 좋아요. 중국산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택티컬 전술적으로나 군사적 용도로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일종의 백도어 문제. 예를 들어서 그거 고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고쳐요. 그럼 그 중국으로 보내야 돼. 그럼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분해하고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수집된 정보나 그런 것들 비행 그런 레코드들을 기록들을 쉽게 얘기하면 다시 그 굳이 백도어를 설치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들이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그건 충분한 또 의심의 개연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적성 국가는 아닌데 근데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으로 이런 정보들이 유입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내에 이런 무인 전력에 대한 드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국방부나 방위사업청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이제 군사형 무인기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별도의 트랙으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군용 드론들을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법에도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법도 그 안에 단서 조항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현행 중기간 경쟁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드론은 우리 군용 드론 시장 또는 군용 무인기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DX 코리아 가면은 드론이 죄다 저기 후질근하는 천막이 있었구나.
드론이 이렇게 뭐 큰 회사에선 드론 안 하더라고요. 이제 다 이렇게 조그만한 천막에서 드론 한두 개씩 꺼내놓고 중소기업자가 그 하더라고요. 경쟁품목으로 드론 자체가 중기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설령 그걸 풀어준다 하더라도 사실 좀 갈 길은 멀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이 잘 모르면 근데 지금은 많이 알아요. 제가 벌써 한 7, 8년 전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이쪽 분야를 연구하면서 지금 군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죠. 그래서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 바라보지는데 근데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죠. 워낙 우리 교수님이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척척박사시다 보니까 상지대 학생들은 이렇게 고급 정보를 들으면서 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내 레벨이 높았네요. 저도 걱정돼요. 지금 일반 구독자들 잘 못 알아들을까봐. 아니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군사학과 재학생 여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았대요. 어떤 약을 먹어도 밤에 잠을 못 이루셨는데 이제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니까 네. 근데 어머님이 이제 본인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 소파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인들 듣기 조금 매니악한 좀 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겠다. 교수님도 약간 이런 쪽으로 재능 있으신데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른바 정보화의 홍수 시대 속에 누구나 이제는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많이 하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저도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샤를샤완 형님 거 많이 보면 됩니다. 거기도 빵빵하니까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잠깐 무기책 얘기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모병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아니 모병제 하면 나라가 망합니까? 모병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모병제 내일부터 모병제입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징병제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병력이 전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많은 군사학자들이나 전국의 군사학과 교수님들 솔직히 얘기하면 그 현역 군 관계자분들하고도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는데 인정을 해요. 지금 현행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에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신 또 회원님이 또 계신데 모병제 추진 시민연대와 우리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사실은 오늘 당장 모병제를 하고 내일 당장 모병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모병제 사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그렇죠.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뭐 오늘 모병제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 항공모함 도입 그래서 경항모 도입 사업을 제가 오랫동안 찬성했던 찬성론자인데요.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경항모 도입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반대측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모 사관학교 출신의 육군 예비역 장성분들이셨는데 모 사관학교 육군이 육사밖에 없잖아. 저는 완곡하게 좀 애둘러서 얘기한 겁니다. 네. 세련되게.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듣고서 반대하는 논리를 듣고 제가 막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항공모함은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 시절에 쓰던 항공모함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럼 곤란하죠. 지금 항공모함도 이 무기 체계가 얼마만큼 기술이 진보하고 얼마만큼 진화를 했는데 벌써 1940년대면 80년 전입니다. 80년 전 항공모함을 또리를 지면서 반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진주만에 나왔던 그런 그렇죠. 항공모함 대화 자체가 안 되고 토론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항공모함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저도 항공모함 반대론자였거든요. 저는 반대한 거는 항공모함 그 무기 체계를 반대한다기보다 야, 니네 해군 사람도 없고 지금도 병력도 유지 못하고 지금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거 할 돈이 있냐 그런 미군도 마인드였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네이비 씨 고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령 함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을 지금 이제 막 개념 연구에 착수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마덱스 최근에 네, 마덱스 행사에서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항공모함 함대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무인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병력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형태의 항공모함 전대를 미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작년에 해외 미국 쪽 유튜브 채널 또 출연을 했는데요. 왜 저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질문이 이런 게 나와요. 그 미군하고 토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르 팬이라 토르가 이길 것 같다.
왜? 토르가 우주 최강의 타노스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기죠. 그 영화가 어벤져스란 영화예요. 근데 그 어벤져스에 보시면 원래 항공모함이 영어로는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근데 항공모함에는 함재기들이 실려 있으니까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그래요. 항공모함을. 근데 그 어벤져스란 영화를 보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모함. 이해되시겠어요? 앞으로 거기까지도 진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항공모함에 꼭 물에 떠 있냐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991년 그 사막의 폭풍 작전이 개시되던 그때 당시에 F-117 그러니까는 그 가오리형 형태의 검은색 전략 스텔스기. 폭격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제 전략 폭격기인데 그런 거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나 폭격기는 없다. 그건 SF 공상과학송 영화송 얘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항공모함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교수님? 너무 멀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항공모함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냐? 항공모함 자체가 아니라 함재기. 항공모함에 F-22 랩터나 F-35를 태우고 한 100여 대 이상의 F-22 랩터를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 나라의 그 항공력을 압도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 항공모함 한 척이. 그리고 항공모함은 혼자 작전을 안 합니다. 네, 함대가 있죠. 함대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력과 국력을 대변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로서 보복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아니 그리고 뭐 그 해군 극초음속 지금- 미사일 한 방이면 항공모함 뭐 침몰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이면요 용산 대통령실부터 계룡대까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 논리는 비약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캠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캠프하면은 거기 한 대마다 다 끝난다고. 야, 그 용산에 다 모여 있는데 국방부도 있고 거기 뭐 합참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고 다 모여 있는데 그럼 거기 더 위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비약한데 저는 그냥 단순히 지금 해군이 그럴 능력이 있나? 지금 우리 해병대 그리고 해공군은 그 모병을 하죠. 근데 모병이 잘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상함 그래서 해군 구축함이나 수상함에도 무인 함정을 운영하는 거 그걸 네. 또 시범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 거의 반무인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이 있긴 한데 거의 뭐 무인 편의점 수준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모집이 안 돼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 군이 모병제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워딩을 사용 안 하지만 우리 군도 우리 군이 앞으로 중장기 그러니까 단기로부터 중기 장기 이르기까지 롱텀의 인력 획득과 인력 구조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상 앞으로 더 우리 군이 어떤 구조로 갈 것이냐 이미 10년 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오늘날과 이런 병력 부족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된 게 뭐냐? 전문 유급 지원병 제도 그다음에 그때 당시 전문 하사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죠? 임기제 부사관. 임기제 부사관 제도.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군의 어떤 그런 문호를 많이 개방하면서 여군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진출 분야가 더 확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허들을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비상근 예비역 복무 제도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 군무원까지. 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1년에 단계적 모병제를 가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징병제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한 그런 모병제 전환을 위한 일종의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고 좀 바라본 거예요. 그 벌써 몇 년 전부터.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요. 결국 핵심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는데 이 군대가 작지만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향성이.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라는 것은 군 장병들이 다 정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병제는요. 오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사실은 앞으로 10년 안에는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군대를 가시더라도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단계별로의 추진은 어떻게 좀 될까요? 저도 사실 전 모병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당장이 모병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그 단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가 되고 그 수면이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계속 토론이 오가면서 수정하고 바뀌고 상대방의 입장 그 상대방의 논리 계속 수정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안을 계속 만들어가는 나중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은 그게 움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지금 현 좀 군 초급 간부 모집 지금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쏘아 올리신 병장 월급 205만 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됐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요.
병장 월급 205만 원? 사실 이거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것 같아. 근데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병장 월급 160만 원에 그다음에 45만 원 이자 보전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요게 너무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군 초급 간부 우리 부사관으로부터 장교의 초급 장교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이 첫 번째. 성급한 거를 우리가 다 분명히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사가 280만 원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으로 인해서 그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이제 복무 여건을 개선해주고 처우를 개선해주는 거. 이거 너무나 시급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병제로부터 병역제대,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군 내 처우 개선이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이건 롱텀이에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미군도 그랬어요.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군의 베테랑들 예비역 군인들이 이 군복만 입고 다녀도 그 동네에서 손가락을 받고 침을 뱉고 이랬어요. 지금 뭐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사회적 혐오 시선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들이 그땐 그랬는데 이걸 결국은 미국 정부와 미국 군대가 그런 것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인정받기 위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군복을 입고 있는 미군 장병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거수경례를 해주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For your service. 너가 조국을 위해 봉사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원래부터 미군이 존경받는 집단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우리 군애들 시사하는 한국 군애들 시사하는 게 크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무기 시장에 뭐 K방산 명품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뭐 K9 자주포나 이런 무기 체계들이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쓰는데요. 근데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쓰는 것은요.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유저,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인 이걸 사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해보고 또 이거는 외부에서 이걸 평가를 하면서 이걸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명품이라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상호님 유튜브 채널 즐겨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이 조금 상호님 방송을 통해서 좀 경종을 울리는 사실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 군 스스로가 국민들께 존경받고 또 그러한 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군복을 입고 군복무를 하고 직업군인이 되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군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무 여건과 복무 환경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더뎌요. 너무너무 더뎌요. 저도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도 보면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저는 더 이상은 우리가 방치하고 방관만 할 수는 없다. 사실 제가 이 모병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편한 시각들이 많아요. 불편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병제는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병제를 당장 오늘 도입해서 내일부터 시행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병제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고3 수험생이 36만이었어요. 지금 우리 현행 육해공군 해병대 상비 병력이 얼마죠? 지금 50만이 좀 안 됩니다. 50만이 안 40 되죠. 얼마 47만인가 8만. 근데 50만을 고수하고 싶어 해요. 우리 군은. 네. 근데 작년에 고3 수험생이 36만이었는데 전국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입 정원이 40만이 넘었어요. 그 애당초 미달이 불가피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고3 수험생 36만 중에서도 애당초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대학 진학에 뜻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현실인데 작년에 대한민국 신생아 출산자 수가 2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9만 몇 명인가 그래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자원들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출생아들이 앞으로 장차 18년 뒤, 19년 뒤, 20년 안에는 우리 군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니어로 가야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도 시니어 모병제 가야죠. 제가 이제 공군 부대 모 부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병장들
병장분들 전역을 앞두고 공군 전투비행단에 제가 월 1회 강연을 가는데 제가 모병제에 대한 화두를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조느라 바빠. 피곤해. 얼마나 피곤하신지 모르겠어요. 병장분들. 근데 제가 얘기를 해요. 대안은 사실 없는 게 아니다. 자, 첫 번째, 복무기간을 지금 현행 복무기간보다 2배 이상 늘리자. 그리고 두 번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 번 더 가면 된다. 그때부터 갑자기 눈을 다 번쩍 뜨고서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네팔의 구루카 용병이나 프랑스 웨인 부대처럼 이제 외국에서 용병들을 수입해 오자. 네. 그리고 네 번째, 무인화 전력. 이제 로봇들을 빨리 개발해서 진화시켜서 로봇들로 많은 부분 대체시키자. 자,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번, 4번은 3번은 또 예산이 필요하고 4번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럼 병 복무 기간을 2배로 늘리죠 이래. 왜? 자기들이 이제 전역하니까. 근데 어쨌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 4월에서 5월 독일이 동부조선에서도 소련군이 진격해오고 서부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지금 계속 밀려서 수도인 베를린 코앞까지 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총력전이에요. 총력전. 이제 수도 베를린을 사수하기 위한 사수작전을 해.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그런 국가 위기 상황 속에 이때도 징집률이 95%를 안 넘었어요. 자, 1945년 그 해 태평양 전쟁 5월에 독일군이 이미 항복했는데 8월까지도 일본군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토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러더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가 됩니다.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된 날 하루에 20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서도 본토 결사항전을 외치던 일본 군대가 징집률이 90%대였어요. 95%를 안 넘었어. 지난해 우리 병무청 우리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현역 징집 대상자들 징집률이 몇 %인지 아세요? 98%입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상황인 거 인정해요. 언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50만에 준하는 50만 내외의 상비 병력을 필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군이나 정부의 주장,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한사항이 많고 제가 이런 얘기 좀 거친 표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망상적 수준이다. 이건 망상이다.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들 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자, 학력사유 폐지됐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이제 군대 가요. 군대를 가실 수 있어요. 군대 보내드립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자, 내가 과거에 소아마비를 앓고 내성마비를 앓아도 그래도 군대를 가요. 이제 군대 면제받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됐어. 상호 씨 얘기 잘하시다. 군대에서 장군 다는 거 아니 군대 면제받는 게 포스타 나는 것보다 힘들다니까?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 서울이 함락 직전입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징집률 98%라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전 여기서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50만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 너무 집착하고 있고 매몰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조 개편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GP나 GOP 같은 이제 전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병력이 필요하죠. 북한이 어떻게 사실 그것도 저는 너무 많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봐요. 옛날처럼 그렇게 병력들이 뛰어내려오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장비로서 충분히 커버되고 우리가 CCTV 정도로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이후에 북한이 육로로 침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군이 TOD라는 장비를 배치를 시켜서 열산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더 이상 북한군이 이제 육로로 침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간첩들이 이제 옛날처럼 무장공비로 침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우리 중간에 많이 저지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안 오거든요. 넘어오는 건 가끔 탈북자 아니면 가끔씩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전선에 배치하고 있고 국방백서 2년에 한 번씩 발간하죠. 네. 국방백서에 나와요. 적 위협이. 네? 그래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이게 언제부터 이게 128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북한군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동원되는 그 1위인 거 아십니까? 아니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검증할 수도 없는 수치야 이거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까 국가 총력전 양상이잖아요. 물적 일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2,500만이야. 저 북한이 2,5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정보기관이나 저도 청와대 있었잖아요. 네. 2,000만이 채 안 될 거라고 그래 지금. 네, 2천만이 안 될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날 이 병력수만의 이 병력수가 그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전쟁과 전투의 승패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양상이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배 많이 나오라고 거기도 엄청 수산 장려 엄청 하던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모병제 얘기만 하면 일단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병제 얘기만 하면 일단 발끈하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호 씨 유튜브 채널 저도 이제 구독자니까 댓글에 보면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뭐 댓글도 정리하세요? 이렇게? 아니 수위 조절? 웬만하면 안 합니다. 힘이 안 해?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유튜브 채널 제가 한 재작년부터 조금씩 유튜브 채널 나가면 댓글만 보면 막 어질어질해요, 제가 막. 근데 여러분들 반박 환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정말 아니다, 그 이야기한 거 정말 이거는 반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댓글 환영입니다. 댓글 하셔도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병제가 잘못한 건 아니다. 모병제가 잘못된 건 아니다. 주성아 선생님이 이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북한 다 저거 뻥이라고. 저거 다 부풀려진 거고 자기가 볼 때는 이 부풀려진 숫자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도 공감은 해요. 근데 국방을 이야기하거나 안보를 논할 때는 우리가 순진한 동화성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국방부 국방백서를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거 말고도 진짜 할 말 많은데 이거 방송용이 아니라서 제가 최근에 뭐 김작가 TV라고 거기 나갔다가 댓글에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작게 얘기부터 시작해서 국가 보안 얘기들을 막 그런 걸 다 알려줘도 되냐 그러는데, 사실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건데. 다 나오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까지 안 하는데, 지금 현행 이러한 모병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경항모 도입 사업 얘기를 했는데요. 항모 도입을 만약에 하게 돼요. 그럼 오늘 정책 결정이 돼서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면 전력화, 여러분들 전력화라는 용어를 잘 아시죠? 전력화 배치되는 데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오늘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해도요, 해군에 인도돼서 전력화되기까지는 2035년이 돼서야, 그것도 빨라야 가능해요. 그때 가위질 할걸요? 첫 가위질 하는. 맞습니다. 그때 가위질 할까 말까. 사실은 모병제도 똑같아요. 모병제 논의를 지금부터, 사실은 20년 30년 전부터 모병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항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결국 결론은 항상 그렇게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시기상조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 정책 의사 결정자들이나 군 수뇌부, 우리 군이 더 이걸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상호 씨 어제 잠 못 자셨다며.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모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모병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당장 하자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도 공감하는데 미리 아젠다를 올려서 수정안을 계속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나중에 갑자기 급락하는 이 출산율을 나중에 그때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돼서. 그럼 후배들이 지금 후배 군인들이나 후배 장교들이 그거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병역제도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군만 따지면 군구조 개편이나 작전 개념이나 다 바뀌어야 되는데,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군 사관학교로 가야 돼. 미국은 육군 체제예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미국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우주군 전략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육군 체제야. 근데 이스라엘은 IDF라고 해서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그래서 통합군 체제, 국방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현역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합동성. 우리 군의 공지 합동을 비롯해서 합동성의 중요성, 이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합동성을 왜 못 느끼냐면요, 실제 전장을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합동성에 대한 중요점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전투를 해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군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군조차도요, 미 해병대의 주 적은 미 공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라크전 때, 걸프전 때 미 해병대에 미 공군이 그 5인 폭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적에 의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합동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미군조차도 강조하는데 합동이 안 돼. 그래서 미군이 꺼집어내는 카드가 최근에 합동의 상해 개념이 뭡니까?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에요. 그래서 통합군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군 사관학교, 통합군 체제. 그럼 미군이 그럼 앞으로 통합군이 되면 단일군으로만 남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미래 전장은, 자, 여러분들 우주군이 만들어지면 육해공군 해병대가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주군이 만들어진 이상 우주군이냐 지구군이냐예요. 육해공군 해병대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우주군이 만들어진 이상 미군은 육해공군 해병대를 통합해서
통합군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우주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포스, 스페셜 유닛에 대한 앞으로 특수전에 대한 이런 활용도나 앞으로 특수전이 더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가전이나 후방 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전투 방식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영역 작전이나 모자이크전 아마 우리 상호 씨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뭐냐면 다 특수전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군은 통합군 체제로서 그 국방군 체제로 가면서 통합군과 그다음에 우주군과 그다음에 특수군 이 3군 체제로 간다. 그래서 저는 꼭 미군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군이 이렇게 하니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군의 군 구조, 군 편제, 그다음에 군 작전 이런 모든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뭐 국방 개혁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개혁은요 손에 피를 보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은 쉬워요. 칼만 쥐어지면 휘두르면 돼. 그럼 개혁이 돼요. 근데 개혁보다 더 어려운 건 혁신입니다. 왜? 혁신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모티베이션해서 끌어내야 돼요. 스스로 바뀌게끔 생각하는 DNA부터 이런 군의 체질을 바꾸게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개혁보다 혁신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가 국방 개혁도 하고 있고 지금 국방 혁신도 하고 있는데 좀 더디게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군 장성분들 많이 만나는데 제가 약간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비역 미군 장성분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교수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라 인천 송도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한국군 한마디로 표현하면 퍼레이드 밀리터리 앤 브라바도 아미.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퍼레이드 밀리터리 국군의 날. 너희들은 퍼레이드용 군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브라바도가 이제 영어로 허례허식이나 허식 약간 그런 뜻인데 브라바도 아미 약간 좀 허상 허례 니네 육군 수준이 지금 그래 니네가 정말 전투 지역에 가서 실제 전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난 이제 우리의 동맹국이자 미군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군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현역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희 학교가 있는 인접 지역에 지역 모 사단이 있는데 거기 사단장님은 제가 진짜 존경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야간 훈련해요. 그러면은 딱 하나 물어봅시다. 사단장님 만약에 부대원이 저격총 맞았습니다. 다음 행동은? 일단 안 됩니다.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군대입니다. 되게 기준이 높구만. 탄하나 엄청 나오잖아요. 엄격하구만. 아니요, 북한군 분대에는 저격수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순한 이 하나도 우리가 못 넘는데 도대체 무슨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못 넘는데 저게 저격수가 야시경을 차고 밤에 우리가 기동 중에 우리 대원이 저격총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아마 멘붕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봤는가라는 거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저는 고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격하고 저격수 등장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적포탄 낙하 이건 해봤죠. 왜? 그럼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적포탄 낙하 뭐 또랑이 들어가 있거나 숙이고 있으면 그건 끝이니까. 하지만 저격수에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은 여기서부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다양한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이게 선제되어야 된다. 누구나 제복 입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그리고 명예로운 일임을 우리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두 번째, 군의 처우 개선이나 복무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해주는 거 이건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제안하건데 국방부 차원이나 우리 육군본부 차원에서의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육군본부나 국방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국방부나 비단 육군본부의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현 이 사태를 개선할 수가 없는 사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범정부 합동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려면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지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도 합리적이신 분인데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군이 왜 이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병장 월급 205만 원으로 쏘아 올린 그러니까 그거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관심애들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용현 씨 말 아니 저도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의해서 범정부 합동 지원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인데 그래서 뭐 단기로부터 중기, 장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그런 육성 지원 대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애초에 그 200만 원이라는 그거를 만들었을 때 아까 똑같았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과제들을 패스하고 단순히 그 표심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통령 공약에 분명히 간부들 처우 개선도 있어요. 당직 근무비도 3만 원, 6만 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 휴일 수당도 주택 수당, 휴일 수당 뭐 해가지고 현역 군인에 대한 공약은 있었는데 그거는 표심이 안 되니까 지키지 않는 거고 이대남들이라고 불리는 그 20대 남자들에게 병장 200만 원은 지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를 분명히 알고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라고 했는데 그대로 벌어지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이제 사실 상호 씨 마음 나 다 이해했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잘났다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사관생도나 후보생 시절 그리고 또는 이런 간부들이 우리가 늘 항상 우리 군의 정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공덕, 이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그다음 어떤 벌을 받아야 될 게 있고 가오가 있다면 그건 상관이나 내가 책임진다. 이런 거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안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좀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사학과에 또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나름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군문에 입문해서 청운의 꿈을 갖고 앞으로 그런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20년 전 군장학생, 그러니까 지금은 군 가산복무 지원 지급 대상자 제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말도 어렵게 만드냐고 자꾸 군장학생이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ROTC 단복은 제복은 왜 바꿔요? 그 컬러가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함부로 바꿉니까? 저는 국방대 교수를 하고 예비역 육군 중령이고 지금 군사학과 학과장인데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약간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노력이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층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니 우리의 문제점이나 우리의 치부인데 그걸 드러내야죠. 왜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야지 어떻게 예비역 장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또 전문가라고 들어옵니까? 그럼 절대로 안 바뀌죠.